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강의 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은 크고 작은 수십 차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하여 나라에서 인정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순신도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한 동네에 살던 예쁜 낭자의 집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었고 낭자의 집에서도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몸집은 컸지만 마음만은 어린애들과 다를 바 없어 아내에게 어리광을 곧잘 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 또한 잘하여 아내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순신이 아내 앞에서 몸짓을 해가며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하늘에 대해 설명할 테니 잘 보시오 하면서 아내 앞에서 팔을 크게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팔을 크게 벌리면 나의 머리가 맞닿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하늘이요, 하늘. 자, 여기 보세요. 큰 대자로 벌린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했죠, 그죠? 그 위에 펼쳐진 것이 있으니 무엇이다? 하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한 것이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 천자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은 이순신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글자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보, 그리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어. 잘 들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팔을 맞벌렸을 때 나의 머리가 맞닿으면 그곳이 하늘이 된다고 했죠. 그 맞닿는 곳, 즉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시오? 나처럼 아주 똑똑한 남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남편을 하늘보다 더 높이 섬기라는 말이 나온 것이요. 자, 아내는 의의가 없었지만 그 설명과 몸짓이 우스워 맞다고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내었어요? 지어낸 것이 아니고 글자 모양 그대로 해석할 뿐이요. 제가 한자 잘하잖소. 자, 여기서 팔을 크게 벌린 이순신의 머리가 그죠? 하늘을 뚫고 올라가니 그 존재가 누구다? 남편이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옛날에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장수였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두 이자 쓰고 사람인 쓰면 되겠습니다. 이 남편 부자도 옛날에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또 다르게 해석한 게 기억나시죠, 그죠? 흙 속에 사람이 있다. 땅 속에 처박힌 존재도 남편이다. 요즘 하는 말이겠죠, 그죠? 이순신의 아내는 남편인 이순신을 향해 손을 치켜들면서 모두 옳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든 다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손으로 올리면서 당신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소 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만 되라 이거죠.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손을 들어서 부추겨 세워주고 남편인 이순신을 이렇게 북돋아 도와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도울 부자입니다. 하루는 배가 무척 고팠던 이순신이 정신없이 닭고기를 뜯고 있을 때 그것을 본 제비가 말했습니다. 찌빗 이순신 형, 지금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지대에는 오랑캐들이 난리를 피우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판에 어찌 집에서 고기만 뜯고 계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제비, 세추자 배웠죠, 그죠? 이렇게 쓰는 세추자. 이것을 의인화했습니다. 사람화 시켰다 이거죠. 의인화. 그래서 사람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자 설명을 위하여.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입으로 뜯고 있죠. 남편인 이순신이 이렇게. 그래서 이 새가 뭐라고 합니까? 남쪽과 북쪽 국경지대에 오랑캐들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어렵고 난리가 났다 했죠. 그죠? 그래서 어려울 난, 난리, 난자에 이 한자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볼까요? 비읍을 이렇게 쓰면서 고기 덩어리, 그 다음에 이순신의 입, 남편인 이순신, 그 다음에 세추자를 이렇게 써주면 어려울 난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복잡해 보여도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면 조금 쉽죠? 이순신은 제비의 말에 뭔가를 느낀 듯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먹다가 잠깐 멈추고 흘린 눈물이 큰 강을 이룰 정도였다. 이게. 한수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그 강 이름입니다. 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은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한자에 이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물방울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를 입으로 뜯고 있던 그 남편인 이순신 이렇게 하면 한수한 중국 한자가 됩니다. 쉽죠? 이 글자는 바로 앞 글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연습을 조금 하면 그 한자 한문할 때 그죠? 한자 또는 한문 이렇게 할 때 이 글자 쉽게 쓸 수 있겠죠? 한 번은 아내가 멀리서 이순신의 막사를 지켜보다가 여자 옷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순신을 의심하여 남장으로 위장하여 눈을 부릅뜨고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신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왕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남편을 믿지 못하고 여자의 몸으로 남장까지 하며 따라다니느냐?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집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해줘야 마음 놓고 밖에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남편에게 잘못을 비는 뜻에서 사당에 나가 공을 들이도록 하라. 아내는 너무나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그동안에 많이 벌어졌죠, 그죠? 항상 전장터에 나간 자기의 남편 한 번쯤은 의심스럽겠죠. 한 번쯤은 그렇게 했을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는 다리로서 그죠? 볼견자죠. 볼견자.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는 이순신의 아내. 그 다음에 왕이 나타나서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타날 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왕이 나타나서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녔던 이순신의 아내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더라. 나타날 현상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꿈속에 나타난 왕의 말씀대로 공을 들이기 위해 사당 앞 향탁에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조상이 나타나 말을 하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남편을 믿지 못하고 따라다니느냐? 지난번에 네가 본 그 속옷은
네 남편 이순신의 두루마기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의심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물 자체가 다르게 보이느니라. 다음부터는 남편을 믿고 잘 내조해 주도록 하라. 자, 여기서 남편을 이제까지 잘못 보았는데 정확하게 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그죠? 두 눈을 부릅뜨고 따라다녔던 이순신의 아내가 볼 시자, 향탁이나 향로죠. 그죠?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공을 드릴 때 앞에 향로와 향탁, 그죠? 탁자 위에 그 향불 피워 놓는 향로 있죠? 그것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또 다르게는 이렇게 한글의 초 하듯이 촛불 모양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볼견자를 쓰면 볼 시자가 됩니다. 주로 볼 시자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초자, 이것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수입니다. 아내는 이제까지 의심했던 마음을 뉘우칠 겸 남편에게 사과의 글을 올리기 위해 벼루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쫓아다녔던 누구? 이순신의 아내. 볼견자. 그 다음에 벼루는 돌로 만들어져. 그죠? 돌로. 이렇게 해서 돌석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강조해서 벼루연 하는 겁니다. 연적 이렇게 하면 벼룩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돌은, 그죠? 무엇을 보이게 합니다. 왜?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글을 쓰게 하면 무엇인가가 보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돌이 어떤 글을 쓰게 하여 보이게 하는 것은 벼루죠. 그죠? 벼루. 그래서 벼루연자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의 괴로운 생활도 잠시뿐. 나라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이순신에게 전라 자수사란 벼슬을 내려 왜적을 막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장군의 칭호를 얻게 되었고 전라 자수사로 부임해 내려오자 마자 해변 진지와 군량미를 살피고 무기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진지를 돌아볼 때나 일을 할 때나 투구만 벗고 갑옷 차림의 복장을 하였고 심지어 잘 때도 갑옷은 벗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그죠? 갑옷을 입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갑옷을 강조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갑옷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었을 때 정중앙에 이렇게 딱 얹히겠죠. 그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 이렇게 하여 가운데 앙 이런 글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작전이나 작업을 구상하였는데 아침 해가 뜰 때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아침 해가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있던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치는 그것을 강조해서, 왜? 아침 해가 항상 비칠 때 일어나서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비칠 영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해가 중앙항 가운데로 비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큰 그릇에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한 징조 같은데 외적이 생각보다 빨리 쳐들어올 예정인가? 아니면 다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꿈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병사들을 돌볼 생각으로 진지를 살피고 있었는데 간밤에 한 병사가 그만 고된 일과 훈련을 참지 못하고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물론 이순신을 다 따랐겠지만 예측해보건대 이순신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켰죠. 그래서 이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한 병사도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목매달고 죽은 사람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것은 고기 육자, 그래서 달월자. 달은 살이 통통하게, 여기에서는 그 고기 몸이 통통하게 살쪄 있는 모습,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 모습이라 했죠. 그래서 나무가지에 목을 메고 죽으면 사람이 이렇게 살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나무가지에 목을 메고 죽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있던 이순신 장군, 이게 뭡니까? 재앙이 닥친 거죠. 그죠? 하나의 재앙입니다. 어떤 자기의 부하, 군사가 자살한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지겠죠.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심각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앙 앙자에 이 단어 사용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를 평평한 곳에 뉘고 그 병사가 사용하던 칼이며 옷 등의 유품들을 옆에 나란히 벌려놓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죽은 병사와 사용하던 그 병사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나열했다, 벌려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릴열, 이런 단어에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열하다, 나열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순신 장군은 죽은 병사를 군대의 규율에 따라 화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본보기로 하여 병사들의 힘든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계획을 짜 훈련을 실시하겠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사람 인변 하나만 첨가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죠? 여기서는 중앙앙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로 바로 처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은 병사와 그 유품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 작전하고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본보기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다 할 때 이 예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사람인 칼, 목에 나무가지에 목매고 죽은 사람, 칼, 이렇게 하면 예를 들다 할 때 예를 이 한자로 사용합니다. 병사와 유품은 불 위에서 맹렬하게 탔습니다. 병사는 비록 자살을 하였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때까지의 작업과 훈련에 대한 공을 생각하여 절개가 굳은 병사로 추앙하고 열사의 칭호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목매달고 죽은 그 병사와 그 칼들, 유품들을 불에 다 태우고 있는데 아주 맵게 맹렬하게 세차게 타기 때문에 세찰열, 매울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병사를 열사로 칭호를 해줬죠. 그래서 열사 할 때도 이 단어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이 사용할 방패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추 2개를 올려놓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방패를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방패라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삐뚤게 이렇게 해놓고 추를 올려서 평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작업이냐면 방패를 이렇게 방패를 제작할 때 이렇게 받침대를 하나 놓고 추를 여기 올려 놓는다는 것은 수평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 이쪽 부분에 잡을 때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 잡기가 이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패는 몇 겹으로 만든다? 2겹, 3겹으로 막 만든다. 왜? 적의 그 창이나 화살을 뚫지 못하게 판자를 2겹, 3겹 붙이면 잘 뚫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은 놀라는 말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평평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이런 방패를 보고 다 단식하겠죠. 그래서 단식하는 말, 놀라는 말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이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에 들러 자기의 방패 만드는 작업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수평도 맞지 않고 면이 삐뚤어져 있는 방패를 보고 방패 만드는 병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방패 만드는 병사를 불러오너라. 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입으로 누구를 부르더라? 삐뚤어진 방패, 추를 놓아서 평행 작업을 하고 수평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방패를 보고 그 병사를 부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입구자와 어조사 호자를 합쳐서 부를 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호령하다 이런 것도 부르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점호, 군사들이 또는 군대에서 점호하는 것은 한 사람씩 호명하면서 인원 유무를 확인하는 게 점호입니다. 자,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령이란 말을 했는데 호령은 그 이순신 장군 이 앞에 있는 강의 때 배운 부르짖을 호자 기억나시죠? 그죠? 이 단어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호랑이 이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부르짖을 호 이걸 쓰고 이 단어는 부를 호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단어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평한 방패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의 방패? 이순신 장군의 방패.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일본에서는 주로 이거. 여기에서는 글자체가 이런 체가 많다고 했죠, 그죠? 글자체를 보면 컴퓨터에 뭐 궁서체도 있고 또는 한컴 바탕체도 있고 많죠, 그죠? 그래서 체에 따라서 이렇게 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써질 수도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방패를 이제 평평하게 다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 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성된 방패는 추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추를 없애고 완전하게 만들어진 그 방패가 탄생한 것입니다. 2겹으로 된 아주 무거운 방패입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워낙 덩치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이런 방패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이순신 장군의 방패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에 이동시킬 때 병사들이 많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방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땀을 흘리더라. 땀 한자.
한마 이렇게 하면 말마자를 써가지고요. 말마자를 써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힘차게 달리는 말을 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무한증 이렇게 하면요. 땀이 나오지 않는 증세 이런 단어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쓰는 단어니까 이런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여 뭐 의학이라든지 법학 이런 거 연구할 때 도움 많이 되길 바랄게요.